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시급한 국가과제가 된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과학 탐구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일상 속 호기심을 주제로 과학적 탐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학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내년 우주항공청 예산이 올해보다 16.1% 증가한 1조 1,20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누리호 7차 발사 착수를 위한 예산 20억 원이 증액되는 등 애초 정부안보다 7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을 방송 콘텐츠 분야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방송 기술의 현 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연말 송년회 자리가 잦아지면서 건강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폭식과 폭음은 간과 위에 큰 부담을 줘서 알코올성 간염이나 급성 위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과학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게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 분야에 대한 탐구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슈거스팟은 단맛이 최고일 때 나타나는 신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슈거스팟이 계속 늘어나면 단맛도 계속 증가할까요? 학생들이 일상 속 의문점에 대해 자신이 탐구한 과학적 해결 방안을 발표합니다.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현장 분위기는 과학 학술대회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한 과학 오디션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일상 속 과학을 탐구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자기장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자기장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흥미롭게 느껴서 과학은 되게 값이 딱딱 떨어지는 게 되게 재밌고 그리고 다른 과목들보다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서 과학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실험도 좋아해서 이 기회로 그 교수님들한테 한번 평가도 받아보고 조언도 받아보고 싶어서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끝까지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인재들에게 과학에 대한 꿈과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상과 최우수상 등 모두 12명의 과학 인재들이 상을 받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장과 장학금도 수여됐습니다. 미래는 분명 과학기술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과학자의 길을 택하신 분들입니다. 그 용기와 꿈을 마음껏 펼쳐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공계 인재 양성이 시급한 지금 청소년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고 세계적인 과학기술인으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안보다 746억 원 증액된 23조 7,417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보다 2조 7,582억 원 증액된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 등에 5조 1,000억 원을,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중점 기술 분야에 5조 9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국가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등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에도 4조 5천억 원이 배분됐습니다. 내년 정부의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5조 9천억 원, 20% 가까이 증액된 35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내년 우주항공청 예산이 1조 1,20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16.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누리호 7차 발사 착수를 위한 예산 20억 원이 증액되는 등 애초 정부안보다 7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계기로 창업, 성장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재사용 발사체와 같은 게임 체인저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으면서 연말 송년회 자리가 잦아질 텐데요. 폭음과 폭식이 반복되면 간과 위에 큰 부담을 줘서 알코올성 간염이나 급성 위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는솔 기자입니다.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고 친목을 다지기 위해 빠질 수 없는 송년회. 이때 잦은 폭음 폭식은 간과 위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과식은 위를 비정상적으로 팽창시키고 위산 분비를 촉진해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음까지 더해지면 간세포가 손상되고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는데 반복될 경우 알코올성 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말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복 음주는 피하고 식사는 천천히 적정량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안주를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간과 위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연속된 술자리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만 간이 회복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폭음은 짧은 시간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급격히 높여 전신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간세포를 급격히 파괴하면서 중증 알코올 간염이나 심하면 급성 간 부전 등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폭음은 삼가하셔야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로 신진대사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연말에는 더욱 식습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분위기보다 내 몸 상태를 먼저 살펴야 건강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연말 모임이 늘면서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장관 감염증인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걸린 환자는 모두 4,279명으로 49%가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에 집중됐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 감시에서도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올해 45주 차에 70명에서 47주 차에 100명으로 42.9% 늘어났습니다.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는 익히지 않은 수산물과 오염된 손으로 조리한 음식, 오염된 식수 등을 통해 감염됩니다. 소아는 구토, 성인은 설사 증상이 흔히 나타나고 두통과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되며 대부분 2, 3일 안에 자연 회복됩니다. 3,300만 명 넘는 계정 정보가 유출된 쿠팡에서 탈퇴하려고 해도 따로 멤버십을 해지하고 주관식 설문조사 답변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회비 인상은 커다란 버튼 하나로 끝내놓고 또다시 눈속임 상수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전화번호와 집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털린 쿠팡 정보 유출 사태. 쿠팡 회원 탈퇴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탈쿠팡의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먼저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쿠팡 앱에서는 탈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PC 홈페이지로 이동해 깨알 같은 안내문에 동의하더라도 와우 멤버십 회원이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탈퇴와 동시에 멤버십 해지가 되지 않고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인데 멤버십 혜택을 못 받게 될 것이라는 무더기 광고를 파헤치고 나와야만 해지 버튼을 클릭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쳤다면 왜 쿠팡을 탈퇴하는지 주관식 답변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전 조금 전 쿠팡에서 탈퇴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PC 버전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와우 멤버십 해지 또 주관식 설문조사까지 모두 10단계가 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다 친구들한테도 공유하고 계정은 빨리 바꿔놨는데 이미 다 털려가지고 바꾼 게 의미가 있나 다른 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 멤버십 회비를 58%나 올리면서 커다란 계속하기 버튼 하나로 동의 절차를 마치는 눈속임 상술, 다크 패턴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2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눈속임 상술을 하지 않겠다는 협약도 맺었지만 회원 탈퇴까지 가는 20곡의 절차는 고쳐지지 않은 셈입니다. 하지만 빠른 배송에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JP모건은 경쟁자가 없는 데다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고객 이탈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을 너무 좀 우습게 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화가 나죠. 이게 무서운 게 쿠팡 외에 다른 것들이
이게 잘 써지지가 않는. 박대준 쿠팡 대표는 회비 인상과 탈퇴 과정이 모두 눈속임 상술이라는 지적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박간입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유력 용의자는 퇴사 이후 5개월에 걸쳐 조금씩 고객 정보를 빼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쿠팡에 금전을 요구하지는 않는 등 명확한 목적이 읽히지 않아 회사에 앙심을 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유력 용의자, 중국 국적 A씨는 인증 시스템 개발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했고 지난해 12월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그런 그 개발자였었습니다. 보통 개발팀이 여러 역할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모아서 하나의 팀을. 그런데 A씨가 고객 정보를 유출하는 적은 퇴사 이후 꽤 시간이 흐른 지난 6월 말부터 나타납니다. 범행은 5개월 가까이 이어졌는데 쿠팡 측이 지난달 협박 메일을 받은 후에야 피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A씨로 추정되는 발신자는 쿠팡 측에 메일을 보내기 9일 전에 일부 고객에게 먼저 메일을 보냈는데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쿠팡에도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했을 뿐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전이 목적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일부에서는 A씨가 해고당한 후 앙심을 품었을 거란 추측도 나왔습니다. 회사한테 너 한번 당해봐라라는 게 더 강하다는 겁니다. 퇴사를 당하게 된 중국인 개발자가 앙심을 품고 이런 걸 한 것 같다. A씨가 서버 로그인에 필요한 전자서명 암호키, 서명키를 탈취한 경위와 관련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쿠팡은 A씨의 권한을 모두 말소했다고 주장했지만 보안이 요구되는 서명키를 어떻게 퇴직 6개월 후에도 사용할 수 있었는지는 명쾌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퇴직 전 범행을 계획하며 미리 서명키를 복사해 빼돌렸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사람이 일단 암호화 키에 대한 외부로 반출해서 복제를 했을 가능성으로 보여져요. 탈취된 암호화 키를 이용해서 위조된 인증 토큰을 생성을 해서 범행 동기부터 탈취 경위까지 미궁에 빠진 가운데 쿠팡의 퇴직자 관리와 보안 체계 허점,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최근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을 방송 콘텐츠 분야에 활용하는 사례도 늘면서 기술 발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인데요. 인공지능 기반 방송 콘텐츠에 대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원 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AI 기술이 이제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이 되면서 날로 발전하고 있고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K 콘텐츠에는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 AI는 정말로 K 콘텐츠 제작 방식을 아주 전반적으로 바꾸는 핵심 기술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기관이 발간하는 미디어 이슈 앤 트렌드라는 그 보고서에도 보면은 지금 최근에 생성형 AI가 콘텐츠의 다양한 장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송 콘텐츠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해서 영상 편집과 자막 생성, 음성 합성, 또 특수효과인 VFX의 후반 작업 등을 자동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또 대본 작성을 보조한다든가 장면을 구성하는 그 추천에 또 AI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드라마 제작 같은 경우에는 뭐 디지털 세트를 구축하거나 또 색 보정을 자동화하는 등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가 기획부터 제작, 후반 작업, 또 유통까지 심지어 콘텐츠 가치 사설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 K 콘텐츠 산업의 생산성과 또 경쟁력 강화에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그러면 이 AI 도입이 실제 제작 현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한계나 어떤 또 우려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장점도 있고 또 우려점도 있습니다. 예. 우선 AI 도입의 가장 큰 장점은
제작비와 시간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그 제작의 문턱을 좀 낮췄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배경, 콘티, VFX, 편집, 음향 보정 뭐 이런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고 또 기술이 필요한 작업을 AI를 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확 높여주고 중소 제작사나 또는 프리랜서 전문가 개인으로도 이 적은 예산으로 바로 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AI는 시청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콘텐츠 추천 받기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제작자에게는 포맷 제한까지도 지원합니다. 이게 소위 시장의 어떤 트렌드, 그다음에 소비 성향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대응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죠. 네. 하지만 또 역시 우려점이 있습니다. 이게 윤리적인 부분, 또 창작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미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또 영상, 캐릭터, 뭐 음성 이런 것들을 활용할 경우에는 역시 이 학습한 데이터의 저작권 그걸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뭐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인간 창작자와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냐 하는 그런 좀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상황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술이 뭐야? 예술의 필수적인 창의성은 또 무엇인가? AI에게 창의성을 인정을 할 것인가? 이런 아주 철학적인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새로운 개념, 정의 이런 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저작권은 우리 문화 예술 전반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과 직접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더 추가적인 또 깊은 연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감정 표현이나 또 섬세한 연출, 또 문화적인 또 심적 맥락을 살리는 작업에서는 역시 인간 창작자가 그 역할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AI가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금방 말씀드린 문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AI로 그린 그림이나 음악들이 뭐 듣기나 보기에 상당히 좀 예술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K 콘텐츠가 AI를 활용하면서도 이 창의성 부분이나 아니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보세요? 우선은 AI를 잘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제작사와 제작자들이 이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그다음에 또 시도를 많이 하는 것이 역시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I를 이용하면 비용과 시간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AI를 통해서 이제까지 시도해보지 못한 그런 작품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제작을 시도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콘텐츠 제작 역량과 또 AI 활용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전체적인 역량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역시 기회 제공 확대가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역시 관계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또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가 AI를 콘텐츠 제작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제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 기대한 만큼 사실은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못해서 업계에서는 좀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AI 활용에 관해 말씀을 좀 더 드리면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종합해서 보자면 결국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는 AI를 또 이렇게 나눠보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그 AI 기능 자체가 탑재된 전문 방송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작자가 필요에 의해서 AI를 개발하거나 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소라나 또는 피카, 뭐 런웨이 같은 이 생성형 AI 제작 툴을 구독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각각의 이 애로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AI 활용의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좀 해주면 그 효과가 훨씬 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역시 인재 양성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만 그래도 또 강조를 말씀드리고 이 인재 양성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지원이 될 때에 우리 K 콘텐츠가 AI를 새로운 혁신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 AI가 활용된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한데 AI 활용의 확산이 이제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궁금해요. 네. 사례를 통해서 이제 들으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 뭐 대표적으로 최근 사례를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그 인기를 끌고 있는 모범 택시 시즌 3가 있죠. 이 프로그램은 억울한 이제 피해자의 복수를 다루는 한국형 범죄 오락물인데요. 시즌 3까지 이어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나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1회당 지금 100컷 이상 이 배경을 제거한다든가 얼굴 보정 또 연기 합성 등의 작업을 AI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제작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또 이 여러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어떤 필요한 설비나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에서도 즉시 효과를 AI를 이용해서 낼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역시 이러한 기술 도입으로 단순한 작업은 최대한 효율화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복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작업을 AI가 자동화해 줌으로써 우리 인간은 특히 창작 인력은 보다 더 창의적인 영역에서 업무를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AI가 또 이런 제작 속도와 스케일을 더 확대해서 더 다양한 장르와 또 시도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국내 콘텐츠 생태계도 크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형태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그러면 드라마 말고도 다른 장르 프로그램 중에서도 AI를 활용한 사례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지금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죠. 예. 최근에 이제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몰았던 신인 감독 김연경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 세계적인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지금 이제 감독으로 나오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스포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 특히 스포츠 프로그램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촬영도 하고 제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다양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AI 기술의 효과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워낙 인기를 모으다 보니 여자 프로 배구 이 제8구단 창단까지 혹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배구 팬들의 희망까지 가지게 하는 등 굉장히 이 AI를 이용하면서도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장면에서 뭐 좀 이렇게 AI가 사용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해서 훈련 장면 같은 것들을 더 좀 감각적이고 스피드하게 만들고 더 많이 만들 수 있죠. 예. 그다음에 경기장 구조를 굉장히 사전에 시각화함으로써 이것을 선수들과 매칭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고 그다음에 실제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촬영하기 어려운 그런 공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 AI를 이용해서 만들어냅니다. 뭐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도 만들어내니까 실제로 예. 그런 장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와이드샷을 찍으려면 이제 드론을 띄워서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인력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그냥 AI를 이용해서 와이드샷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굉장히 스포츠 예능에서도 뭐 스케일이라든가 또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비용 부담 없이 아주 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예능은 뭐 굉장히 그 장면마다 중간중간에 좀 유머스럽고 그다음에 위트 있는 그런 장면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 AI를 활용해서 연출 의도를 정확하게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유연성이 또 크게 향상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드라마든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든 뭐 어떤 다큐멘터리든 굉장히 AI가 폭넓게 다양한 장르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원장님 올해도 차세대 미디어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들었는데 이번 행사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차세대 미디어 페스티벌은 이제 방송 콘텐츠 분야에서 그동안 나왔던 우수한 작품들을 선별하고 또 그 만드신 분들에게 시상을 하는 굉장히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중요한 행사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시상뿐만 아니라 컨퍼런스와 전시회도 같이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이 2025 차세대 미디어 페스티벌의 캐치프레이즈가 AI 물결 미디어의 진화입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에서는 드라마부터 예능까지
이게 다양한 AI 활용 사례를 이제 토론을 하고 있고, 특히 말씀드렸던 신인 감독 김연경 프로그램을 제작하신 분들도 나오셔가지고 정말 좀 더 세밀하고 또 뒷얘기까지 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 드라마를 어떻게 만드는지,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AI가 좀 접목된 미디어 장비도 그 부스를 몇 개 마련했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지금 가장 대표적인 미디어 장비 회사들이 AI 기능을 어떻게 탑재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지금 막 또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또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차세대 미디어 페스티벌에서는 정말 우리가 K 콘텐츠라는 그런 정말 말이 붙을 정도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 기반을 마련해왔고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앞으로도 계속 K 콘텐츠를 발전시켜 나갈 분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자뿐만 아니라 여기 관심 있는 분들, 일반인들 그리고 특히 학생들까지도 와서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